네, 방금 소개받은 이찬구입니다. 오늘은 문헌 비교로 본 최씨 낙랑국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낙랑에 대한 쟁점별 이해, 그 다음에 각 문헌 비교, 그 다음에 최씨 낙랑국 이후의 토착 세력,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낙랑국과 낙랑군에 대한 혼동이 우리 교과서에도 그대로 좀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직 교과서에는 올해 나온 한국사 교과서에도 낙랑군이라는 이름으로 평양 일대에 낙랑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사군의 낙랑군입니다. 이러한 낙랑군 이야기는 1956년 이병도의 국사대관에 보면 그대로 평양에 낙랑군이 지도에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이 지도가 해방 이후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낙랑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담기항의 중국 지도는 물론이고 암스트롱의 그 추구의 시대라는 그런 세계적인 그 서책에도 우리 낙랑군이 그대로 우리 지도에 그려져 있는 상태로 세계 모든 나라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은 한반도의 영역이 거의 충청도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는 어떻게 낙랑군을 조작하였는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제가 조작한 낙랑군과 평양의 낙랑군과 그 평양의 낙랑군은 낙랑군이 아니고 최씨 낙랑국이 들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미 일제는 조선 통독부를 통해서 평양에 한사군이 들어와 있다는, 한사군의 낙랑군이 들어온 것을 기정사실하면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나바 이와키치에 의해서 이미 대동강에는 평양 이 낙랑군에는 평양 낙랑군, 바로 대동강에 있는 그 낙랑군은 한사군의 낙랑군이라는 그런 이론이 제기가 됐고요. 그것을 이어서 해방 이후 오늘까지도 이병도가 이 학설을 이어받아서 평양 낙랑군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러한 낙랑군의 위치가 처음에 나나유역의 낙랑군이 요동으로 와서 결국 평양 낙랑군으로 고착된 이런 내용입니다. 각 지역별로 이 낙랑군의 한사군의 낙랑군을 주장하고 있는 지도를 보면 우리 평양 낙랑군이라고 하는 이 지도는 이미 조선 통독부에서 제기됐고요. 그 다음에 요동의 낙랑군, 또 나나유역의 낙랑군,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1931년에 조선 상고사를 통해서 이미 단지 신채호 선생님은 한사군의 낙랑군과 최씨 낙랑국은 다른 것이다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적이 이러한 단재 선생에 의해서 제기된 이 내용이 우리한테 전수되지 않고 계속 식민사관이 그대로 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재 선생님에 의하면 한사군은 본래 요동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단재 선생님은 낙랑국, 우리가 말하는 최씨 낙랑국은 하나의 큰 나라로서 이미 이 평양 일대에 들어선 나라는 낙랑군이 아니고 낙랑국이라고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한서 후한서 책에 나와 있는 각 그 낙랑군이라고 하는 군현들은 본래 최씨 낙랑국의 이름을 따다가 옮겨 적은 것이다 이렇게 이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북한의 리진인도 낙랑국과 한사군의 낙랑군을 구별해서 이미 말했습니다. 1963년에 나온 리진인의 고조선 연구에도 보면 이렇게 평양에 있는 낙랑국이 있다 이렇게 지도로서 분명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내현 교수님도 낙랑군과 낙랑국을 구별을 해서 평양 일대는 최씨 낙랑국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있고, 이 내용이 이러한 그 윤내현 교수의 이런 주장이 사실은 국내 우리 이병도 사학에 이제 충격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뒤에 낙랑군과 한사군의 낙랑군과 최씨 낙랑국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낙랑군은 한사군은 처음부터 요하를 넘어오지 않았죠. 그러나 이것이 역사가 왜곡되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문을 보더라도 낙랑군은 이미 예를 들면 낙랑군은 뭐 요동에 있었다 이런 문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문에 중국의 원서에 이미 낙랑군은 한사군의 낙랑군은 요동에 있다는 표현들이 그 원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학자들은 이를 믿지 않고 스스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왜곡은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총독부에 의해서 제기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 문헌에 있는 요동이라는 말 자체가 오늘의 요동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의 요소 지역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동이 시대별로 변천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국사기에 있는 1932년에 나와 있죠. 삼국사기에 의하면 호동왕자와 체리 왕이 만나게 되죠. 이 32년에 이 만난 이 사건을 두고 우리 국사학계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 낙랑은 한사군의 낙랑군이냐 아니면 별도의 낙랑이냐 이렇게 이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삼국사기 32년에 나와 있는 이 호동왕자 이 사건, 이것을 보고 이병도는 이 낙랑은 체리 낙랑은 중국 문헌에는 나와 있지, 체리 낙랑이라는 말이 중국 문헌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나 이것을 한 발자국만 들어가서 우리가 연구해 보면 이 낙랑은 한사군 낙랑군이 아니고 별도의 체리 낙랑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미 이병도는 이 해석 자체를 무시하고 없애버린 거죠. 이 설명을 하면서 이병도의 시각을 빌리면 이병도는 한 적이 없으니까, 중국 문헌에 없으니까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한사군 낙랑군은 중국 문헌에 요동에 있다고 해서 믿어야지 왜 그 말을 믿지 않고 이런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용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역사에서 지우는 그런 역사의 그 만행들을 자행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이 낙랑을 이해할 때 삼국사기에서 우리를 이제 혼동스럽게 하는 게 있습니다. 44년에 살수 이남에 속한 한나라에 속한 살수 이남에 한나라에 속한 낙랑이 있었다라는 그런 문헌이 나오게 됩니다. 44년에 이런 말이 나와서 32년에 호동왕자를 만난 그 낙랑국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44년에는 고구려 번기에 살수 이남에 한나라에 속한 낙랑이 있었다, 또 이런 구절이 나와서 이제 우리 이 낙랑에 관한 인식에 이제 혼돈이 일어나게 되죠. 더불어서 그 속한 지역이 한나라에 속한 그 낙랑이 어디에 있었냐면 살수 이남에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살수가 또 어디냐 이렇게 해서 논쟁이 또 붙게 됩니다. 윤내현 교수는 이 살수는 청천강일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럴 경우에 또 지금 현재 대동강 위에 청천강에 한나라에 속한의 낙랑이 있었다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리지는 청천강 살수에 있는 그 낙랑은 한사군의 낙랑군과 다른 별개의 염사업이 들어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한테 이제 평양에 있는 나라가 낙랑국이냐 낙랑군이냐와 함께 이러한 또 44년에 살수 이남에 속한의 낙랑이 또 다른 그 한사군의 그 식민지가 있었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 내용은 또 뭐냐 해서 우리가 지금 낙랑국에 대한 인식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격에 해결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제 우리 환단고개에는 북부여기와 태백일사가 되겠습니다. 일단 북부여기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문헌을 자료를 제시해 줍니다. 그 삼국사기 32년에 나와 있는 체리 낙랑국이 결국은 언제부터 나온 나라냐? BCE 195년에 평양에 들어선 최숭의 낙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150년 전에 지금 우리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그 체리의 낙랑은 그 근원이 BCE 195년에 최숭이 세운 낙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문맥상 최씨 낙랑국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북부여기가 최씨 낙랑국의 근원을 BC 195년으로 우리 역사를 올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태백일사가 이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태백일사는 우리가 지금 평양에 낙랑국이 최씨 낙랑국이 있는 건 이해가 됐죠. 평양에는 본래부터 최씨 낙랑국이 있었다. 그 최씨 낙랑국은 삼국사기는 32년에 처음 등장하지만 그 근원을 알고 보니까 북부여기에 의해서 BCE 195년부터 평양 일대에 최씨 낙랑국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태백일사는 한 걸음 나아가서 평양에도 낙랑국이 있었는데 평양뿐만 아니라 요동에도 낙랑국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해 줍니다. 태백일사가 일러준 중요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요동의 해성 일대에도 낙랑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랑국의 최씨 낙랑국의 역사 영역 강역이 매우 넓어지죠. 우리는 이제까지 평양 대동강만 생각했는데 요동에도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7년에 우리 삼국사기에도 37년에 낙랑이 망했다고 나오는데, 그 낙랑이 망한 것은 평양 일대에 있던 낙랑이 망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일대는 어디냐면 이 영역을 구별해 말합니다. 동압록,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압록강이 동압록입니다. 현재의 동압록 남쪽에는 그 고구려가 그 평양의 낙랑을 멸해서 고구려의 귀속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해성, 요동의 해성 일대에는 또 낙랑국이 있는데 일부는 점령하고 일부는 점령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최씨 낙랑국의 영역은 평양 대동강에서부터 요동의 해성 일대까지도 영역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지들을 보면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평양 일대만 낙랑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해성과 계주, 오늘날 해성은 그대로 남아있죠. 해성과 계주 이 일대까지 낙랑의 최씨 낙랑국의 영역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 이제 44년에 우리 삼국사기에도 44년에 살수 이남은 염사국이라는 나라가 들어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해성 일대의 해성과 계주 사이에 살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헌에서 말하는 살수는 대동강 청천강의 그 살수가 아니고 이 해성 계주 일대에 있는 살수라는 거죠. 그러죠? 그 살수 이남 지역을 이 해성 전체 일대 중에서 여기 이 해성 일대 중에서 일부분은 한 나라가 차지했고, 그 다음에 그 일부분은 고구려가 차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할 때
고구려가 일부만 차지하고 일부는 차지하지 못했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해성 일대를 고구려가 일부는 차지하고 일부는 차지하지 못했다. 그 일부를 차지하지 못한 그곳을 누가 차지했느냐? 바로 한나라 광무제가 와서 이 일부를 차지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물론 이제 그냥 최신 낙랑국 영역으로 남았겠죠. 그래서 이 살수 일대에는 세 나라가 각축을 벌인 겁니다. 낙랑국, 고구려, 그 다음에 한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 평양 일대의 낙랑국은 어떻게 되느냐? 고구려가 점령을 해가지고 평양 위에는 고구려의 속국으로 만들고 평양 이남은 그대로 낙랑국이 존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에서 쟁점이 된 이 낙랑국에 관한 살수는 청천강 이 한반도에 있는 청천강이 아니라 바로 해주, 계주 일대에 있는 그 살수인데 오늘날 지명으로 보면은 사하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평양 이남 지역은 낙랑이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최씨 낙랑국의 왕대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최숭이 건국한 건 알 수 있고요. 중간에 체리가 고구려 호동왕자를 만난 그 체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데 더 이상의 왕대를 알 수 없는 것이 지금 그 최씨 낙랑국에 대한 지금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최씨 낙랑국은 이 평양 일대의 낙랑국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해성과 계주 이 사이도 최씨 낙랑국이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고구려가 결국은 이 일대를 함락을 시키게 되는데 이 해성 일대를 다 함락을 못 시켰다고 태백일세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해성 일대는 고구려가 일부 차지했고 그냥 낙랑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가 이쪽 바닷가 쪽으로는 결국 한나라가 이곳을 속현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지역이 바로 북한 리지는 그게 염사국이 아니냐 했는데 바로 제가 볼 때도 이쪽에 바닷가 일대가 바로 한나라에서 차지한 44년에 살수이남을 속한으로 했다는 그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낙랑에서 나온 이 와당을 보면은 낙랑북이라는 이 와당이 나옵니다. 이 낙랑이라는 얘기는 이따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낙랑의 랑자를 그 당시 이 와당에 나온 것을 보면 삼수변에 어질량자를 쓰지 않고 구수록변에 어질량자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낙랑의 국호를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낙랑국의 이제 최후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역사 연대를 보면은 BCE 195년에 최숭이 최씨 낙랑국을 세웠습니다. 건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년에 호동왕자와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7년에 고구려의 침략을 받았고 또 44년에 또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낙랑국의 이제 그 최종 멸망은 신라 본기에 이제 그게 나와 있는데요. 신라가 낙랑과 대방을 함락시켰다는 규절이 나옵니다. 이게 300년입니다. 이때 그럼 300년에 최종적으로 이제 낙랑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낙랑은 요동반도는 잃어버렸고 평양 윗지방은 고구려가 이미 차지했고 평양 이남에 남아있던 조그만한 낙랑 소국, 그 조그만한 낙랑 소국은 300년까지 역사의 명맥을 유지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이제 300년에 낙랑을 멸망시킨 나라가 신라입니다. 신라가 낙랑을 멸망시켰으니까 그 낙랑은
평양에 있었던 최씨 낙랑국의 후예들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만약 그게 그 300년에 망한 낙랑이 한사군의 낙랑이라면 중국과 신라가 전쟁을 했어야 되는 얘기죠.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낙랑 소국이 300년에 이제 신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궁금한 한사군은 우리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본교에 313년에 2,000명의 포로를 잡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2,000명의 포로를 잡았다는 말을 우리 국내 식민사학자들은 이게 한사군의 낙랑군이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포로를 잡았으면 포로를 잡은 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것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한사군의 낙랑군이 망한 것으로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 식민사학자들은 한반도에 있는 낙랑군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니까 빨리 망한 것으로 처리를 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소위 말해서 낙랑군 교치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313년에 이 고구려에 의해서 낙랑이 망한 것으로 이렇게 좀 식민사학자는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것이죠. 한사군, 평양에 한사군이 있다는, 한사군의 낙랑군이 있다고 말을 하려니까, 거짓말을 하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가짜로 한사군이 망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역사 해석을 해놓고, 그런데 이 한반도에 있는 평양에 있는 낙랑군이 망해가지고 요동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 교치했다 이렇게 이제 엉뚱한 학설을 제기하면서 이 평양에 있는 낙랑군에서 자기들도 양심에 있으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심한 말이지만은 이 식민사학자들이 313년에 이 낙랑을 가짜 사망 신고서를 해가지고 죽은 것처럼 해서 장소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사람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가짜 묘를 저 요동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그런 술책을 지금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씨 낙랑국은 평양 일대뿐만 아니라 요동 지방까지 그 영역이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영년은 BC 195년에서 신라에서 망할 때까지 300년이니까 근 500년 역사를 낙랑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낙랑의 이름은 구수록변에 어질량자한 낙랑의 이름으로 그 와당에 나와 있는 이름 그대로 쓴다면 우리 이 최씨 낙랑국은 한사군 낙랑 그 삼수변에 쓴 낙랑이 아니라 구수록변에 쓴 낙랑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그 최승이 나라를 세우고 최리를 거쳐서 AD 300년까지 이 낙랑이 이어왔지만 중간중간에 그 왕대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한테는 어떤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와당에 보면 또 다른 와당에 만세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만세라는 말을 이 새긴 그 와당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이 최씨 낙랑국은 독립국이라는 얘기죠. 이 만세라는 말은 천세도가 아니고 만세라는 그 와당이 나왔다는 얘기는 완전한 최씨 낙랑국은 독립국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선희가 교수님 같은 분은 그 낙랑의 사직물을 보면 비단 그 옷을 만든 보면은 중국보다 더 우수한 품질의 사직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낙랑은 별도의 독립국으로서의 최씨 낙랑국으로 근 500년을 존속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낙랑의 역사적 의의는 뭐냐? 결국 요동을 지키고 평양을 지키면서 이 낙랑국이 500년 역사를 지속함으로써 고조선이 망한 이후에 이 남쪽 지방에서 낙랑국이 그 고조선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있는 그 기록 못지않게 사실은 이제 삼국사기는 우리의 역사 기록을 숨긴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은
북부여기와 태백일사의 이 낭낭에 관한 기록은 우리한테 소중한 역사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북부여기와 태백일사에 대한 역사적 자료로서의 평가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구 박사님 그 시간 잘 엄수해 주셔서 먼저 이제 감사드리고, 굉장히 아주 그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낭낭국의 존재가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상당히 논쟁거리였는데, 이것을 그 환단고기에 있는 북부여기와 태백일사에 근거해서 그 존재 기본을 갖다가 이렇게 증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드는 이제 의문점이 이제 그 유적 같은 것이 아까 이제 마당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존재가 더 좀 있는 것인가, 그 요동지방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평양에 존재했던 그 낭낭과 관련해서는 그 북한의 입장은 또 무엇인가, 북한의 그 학자들은 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좀 궁금해집니다. 이따가 좀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꼭 그 건드리고 싶어하고 또 한번 그 구덩이에 빠지고 싶어하는 데가 낭낭입니다. 근데 낭낭 수령에 빠지면은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안 빠지는 게 좋고요. 오늘날 우리 낭낭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거는 역도원이라는 사람 하나가 그 무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역도원의 무지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 동북아시아 역사가 이렇게 혼란에 빠진 거거든요. 빠졌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학계도 그러고 여러 가지 중국 학계도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는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는 건데 그 관련해서는 제가 뭐 논문을 한 5편을 연달아 써가면서 그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낭낭 관련해서 한사군 관련해서 논문을 제가 마음 딱 먹고 5편 정도를 연달아 계속 썼거든요.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창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자료를 보면은 한 2-3가지 큰 장점이 있거든요. 첫째로 일반적으로 그 낭낭을 연구를 할 때 활용되지 않던 자료들을 많이 끌고 나왔다는 거. 그거는 이 논문에서 굉장히 이렇게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낭낭에 대해서 연구사적인 정리를 간단히 정리를 해주셔서 처음 낭낭을 접하시는 분들이 낭낭이라는 게 이게 뭔지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 정리를 해주셔서 굉장히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논문이 그 책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책으로 나오는 거를 대비해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논문으로 가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로는 그 군과 국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중국에서 한나라 때 행정구역을 설치를 하면서 군과 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군으로 했다 국으로도 하고 또 좀 며칠 있다가 다시 국으로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행정구역이 그 구역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그 글자 표기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리의 낭낭국도 아마 그때 그런 부분에서 걸쳐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동군이었다 요동국으로 되고 낭낭군이었다 낭낭국으로 되고 또 낭낭국이었다 낭낭국으로 가고 이제 이런 그 변화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먼저 개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이 교수님께서 이제 최씨의 낭낭국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쭉 어디 그 바운다리를 비정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최씨 낭낭국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 있지. 아까 염사국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한번 일단 그 개념을 정리를 해 주시고,
그걸 확실하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지리 비정을 조금 뒤로 미루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 들고, 그리고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자료들이 보면은 이번에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영섭 박사의 그 박사학위 논문하고, 그리고 우리 인하대학교 졸업을 하고 중국 장춘사범대학 교수로 있는 판버싱 박사의 논문을 참고를 해보시면은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야사서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제야사서라는 말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사서라는 것이 공부한 사람들의 결과이기 때문에 제야다 뭐 이렇게 조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 책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평가할 거지의 문제가 되지, 이거를 갖다가 어떤 제야다 이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당한 사서로 똑같은 삼국사기로 삼국사기나 북부역이나 똑같은 부류로 놓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 좀 있고, 그리고 아까 313년에 낙랑이 멸망했다며 그래서 교치로 설명을 했다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313년에 낙랑군은 멸망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313년 미천왕이 낙랑을 공격해서 포로를 7,000명인가 그렇게 잡아왔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갖다가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낙랑을 멸망시켰다고 거짓말해 놓은 거예요. 거짓말해 놓은 거라고요. 삼국사기도 그런 기록 없습니다. 근데 삼국사기 편찬 이렇게 번역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제목을 그렇게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314년인가 그때부터 지금 요서 지역하고 하북성 북북 지역에 중국이지요. 전연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전진, 후연 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한 150년 가까이 혼란기가 와요. 그런데 전연, 후연, 전진하는 그 나라에 낙랑군이 다 거기에 속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종합적인 역사사가 없었습니다. 역사사가 없어서 낙랑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서, 후한서 이런 책에는 안 나타나는데 그 전연, 후연일 때 낙랑군 기록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냐면은 자치통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통감을 보면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거짓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혼란이 빠져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낙랑군을 연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낙랑군은 중국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중국 사료들 있잖아요. 중국 사료들이 한국 사료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들을 좀 보완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본 글이 나올 때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복귀대 교수님께서 제 질문을 읽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복귀대 교수님이 지금 홍성의 역사 박물관을 지금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코 쓸 새 없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 박물관이 역사 광복 차원에서 짓고 있는 박물관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귀대 교수님께서 몇 가지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군과 국에 대한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연구하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씨 낙랑국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더 좀 자료를 살펴봐서 내용을 보완해달라는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낙랑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들이 중국에 풍부하게 있으니까 더불어 같이 연구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문 다듬을 때 최종 논문 정리할 때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내용을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제 논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